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77년 전인 1945년 8월 8일에서 8월 15일 사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본이 항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8월 15일 한국 시간입니다. 8월 15일 천황의 항복 방송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만약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사용을 늦추어 가지고 한 8월 말쯤 썼으면은 그 사이 소련군이 만주로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 부산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원자폭탄을 좀 앞당겨 썼으면은, 근데 7월 말이라든지 8월 1일쯤 썼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소련군의 참전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군 참전 전에 원자폭탄을 쓰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으면은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가 갑자기 바뀔 때는 순간의 선택이 그 뒤 수십 년, 수백 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자폭탄이 인류의 재앙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시작이 8월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해방, 분단,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부터 설명하려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베른에 있는, 스위스 수도입니다. 베른에 있는 특허구의 말단 직원으로 있을 때 실험을 하지 않고 순수한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여기 일반상대성 이론에 붙어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E equal mc 자승입니다. 이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c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이 공식이 이제 문제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1939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한 달 전에 그때 미국 프린스턴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던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 물리학자 레오 스질라드였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처럼 나치를 피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 온 유대인 과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와 함께 흑연을 감속제로 이용해가지고 최초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스질라드는 친구인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 분열에 성공하였으며 연쇄 반응 실험에 몰두하는 것 같다. 가공할 신무기를 만들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든 공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발견한 E = mc 자승이라는 이 공식이 핵폭탄 개발의 원리가
될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금방 깨달았습니다. 핵분열과 연쇄 반응이 핵폭탄 제조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질라드는 미국도 대응책을 세워야 하니까 당신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써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당한 아인슈타인은 스질라드가 초안을 쓴 그 편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편지는 아인슈타인 스질라드 편지로 유명해집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스질라드는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된 찰스 린드버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는 고립주의자이고 친독일적 인물임을 알고는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삭스라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친구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1939년 10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직후입니다. 루스벨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의 편지를 받고 그걸 읽어보고는 군사 문제 고문인 와트슨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로 급조된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대응책을 건의를 했는데 미국 육군이 관할하는 핵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계획이 이때 잉태되는 겁니다. 이 맨해튼 계획은 한 국가가 무기를 위해서 동원한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뉴멕시코주 로스알라모스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맨해튼 계획에는 한때 13만 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20억 달러, 요사이 가치로는 수백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90%가 원자로 등 시설을 짓는 데 쓰였고 10%가 폭탄 제조와 설계 등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미국 과학자들이 여기서 비밀 작업을 했지만 그 안에 소련의 간첩 과학자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진행 상황이 낱낱이 소련에 넘어갔고 스탈린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스탈린은 아마도 루스벨트 대통령 이상으로 핵폭탄 개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초 핵개발 계획이 느리게 진전되자 1940년 3월 다시 루스벨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독촉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우라늄 프로젝트가 급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를 합니다.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아인슈타인도 참여시키도록 했으나 아인슈타인은 신병을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FBI가 이 아인슈타인의 사상을 문제 삼아 가지고 견제를 했습니다. 만드는 일에는 아인슈타인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 1945년 3월이 되면은 독일이 이제 망해가기 시작했고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의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던 스질라드가 생각이 바뀝니다. 스질라드는 이 맨해튼 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폭탄을 쓸 이유가 없다, 쓰면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만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아인슈타인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스질라드 등 일종의 평화주의 과학자들을 만나줄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썼으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편지를 받고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가 4월 12일에 죽습니다. 후임자가 트루만 대통령인데 트루만 대통령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번스 국무장관에게 건네주었는데
번서 국무장관은 스질라드를 만났지만은 원폭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를 묵살했습니다. 스질라드는 독일이 망한 후에 핵폭탄이 일본에 투하될 것임이 확실해지자 맨해튼 계획에 참여한 70명의 과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가지고 1945년 7월 17일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탄원서에서 스질라드는 우리가 개발한 원자폭탄은 첫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경우 거의 무한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쓰기 전에 일본에 최후 통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았다고 한들 핵폭탄을 안 쓸 수 없게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군은 그의 오키나와를 점령을 하는 작전에서 너무나 많은 전사자를 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군은 뭐 그 10배 이상 죽었죠. 그러면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죽는데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하면은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이 전사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 100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될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무기를 안 써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직 의지가 되겠습니까? 정치적 판단으로는 이런 순진한 평화주의적 과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맨하튼 계획을 지휘하던 글로버 장군은 원자폭탄을 쓰지 말라는 건의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전원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핵폭탄 제조 요청 편지를 쓴 걸 후회하면서도 독일의 핵개발 정보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스 알라모스에서 이제 핵실험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7월의 일입니다.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포츠담에 가 있었습니다. 포츠담에서 처칠, 나중에 처칠이 선거해져서 애틀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 트루만 이 세 사람이 이 전후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항복을 어떤 식으로 받아낼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트루만 대통령에게 핵실험이 성공했고 예상 밖으로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알려줍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처칠에게는 뭐 알릴 필요도 없어요. 이 실험이 영국, 미국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칠과 상의를 해가지고 스탈린에게도 알립니다. 그런데 스탈린에게는 분명하게 알리지 않고 신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스탈린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스탈린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트루만은 스탈린이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소련 간첩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트루만의 귀띔을 듣자마자 비밀경찰 총수인 베리아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만들어라 하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하죠. 그게 그 다음 해에 6.25 남침을 부른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폭탄은 어떻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느냐?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과는 별도로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 하는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전쟁성 소관이었습니다. 전쟁성이라고 하면은 가끔 이 국방부로 오해를 하는데 미국에는 국방부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없었습니다. 전쟁성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육군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성 장관은 헨리 루이스 스틴슨이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이었으나
민주당인 루스벨트와 트루만 정부에서도 요직을 맡았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다. 국익만 생각하는 불편부당한 분이다라는 정평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그때 78이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부 인사들 중에서 이 말빨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1893년에 마벨 웰링턴 화이트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를 가느냐? 일본 교토로 갑니다. 스팀슨은 교토의 아름다움에 취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정직과 예절에 반했습니다. 자, 이제 전쟁성에서 후보지를 선택을 합니다.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 1차 후보지로 추천된 곳은 히로시마, 교토, 니카타, 고쿠라였습니다. 고쿠라는 요사의 기타 교수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들 도시는 그때까지 폭격을 당하지 않았고 군시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팀슨은 제일 먼저 1순위로 올라온 교토를 제외시켰습니다. 신혼여행 때의 좋은 인상이 한 이유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천황이 교토에서 1000년 동안 있으면서 일본을 이끌었는데 일본의 정신이 담긴 이 도시를 파괴하면 그 뒤에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일본 사람을 전후에 관리할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교토 대신에 집어넣은 게 나가사키였습니다. 자, 1945년 8월 6일 새벽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 섬을 출발한 미군의 B-29 폭격기 편대는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 도착합니다. 폭탄을 투하합니다. 우라늄탄이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570m 상공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즉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8월 9일 새벽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오전 똑같은 티니안을 이륙한 미군 B-29는 요코하마 상공에서 호위 전투기와 합류한 뒤 목표지인 북규슈 고쿠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고쿠라의 하늘은 안개와 연기에 덮여가지고 목표 지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열리지가 않았어요. B-29는 몇 번 상공을 선회했으나 기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정해놓았던 나가사키로 가는 겁니다. 이 나가사키의 불운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목표지인 나가사키도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B-29가 마지막으로 상공을 선회하는데 구름이 갈라지면서 아래로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팻맨이라고 불리는 플루토늄탄을 투하했습니다. 약 50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오전 11시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플루토늄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보다 TNT 기준으로 한 40% 더 강한 폭발력을 보였지만은 나가사키에 산이 많아가지고 사망자는 나가사키가 히로시마보다 약간 적을 겁니다. 스팀슨의 교토에 대한 편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나가사키인 셈이죠. 하필 그때 기타큐슈 고쿠라 상공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고쿠라 사람들은 살았고 나가사키 사람들은 떼죽음을 했습니다. 히로시마도 나가사키에도 한국인들이 살았습니다. 한국인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인 포로 수용소도 나가사키에 있었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한반도는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되어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대신 조금 빨리 썼더라면 분단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원자 폭탄을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절대 무기다. 이 원자폭탄을 지금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의 정서가 불안하면은 오늘 밤이라도 발사폭탄을 누르고 서울 상공에 터지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린다.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막을 방법이 없고, 남한에는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판입니다. 감사합니다.